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결과지에 되게 애매하게 써있는 혈압위험군, 혈당도 위험군, 대사증후군 해당자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병 걸린 줄 알고 생각하시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사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드롬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질병이 아니라 그런 증상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요 5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대사증후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방금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가지 중에 3가지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고요. 피검사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허리둘레와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가면 피 뽑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 중에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표들이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지표가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특정한 지표에 못 미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내가 5개 중에 3개 이상이 해당을 하면 나 살짝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알 수 있을 만한 몸에서 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아무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사증후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이게 대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여성분들이 붓는다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몸이 약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조 신호가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허리둘레는 몇 cm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당신은 당뇨인은 아니고 고혈압인은 아니지만 이러시면 큰일 나요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전 단계의 워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사증후군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불규칙한 식습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많이 안 움직이는 동적이지 않은 이 정적인 우리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게끔 하고 계속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당뇨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만성질환 바로 직전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좋은 계시예요.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처방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인 상태를 가만히 두면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예방법은 당뇨에 대한 예방법, 당뇨관리법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2대의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불량한 식습관, 안 움직이는 생활습관. 그 2가지를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불량한 식습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대사증후군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골라서 그걸 계속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매일 점심 먹고 단 커피를 먹어요. 뭐 카페 모카, 캐러멜 마키아토 맨날 먹고 싶어. 그런 분은 그게 고쳐야 될 습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치킨 배달시켜 먹었어. 그럼 그분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고치면 좋은 걸 내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고치실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한 1년쯤 후에는 대사증후군 탈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당뇨 밥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얘를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의 당뇨 밥상을 대사증후군 얘기하는데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대사증후군 내버려두면 뭐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맞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식 자체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식사랑 맞닿아 있고, 사실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최고의 당뇨 밥상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 그리고 앞에 잘 정리되어 있는 당뇨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보시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사증후군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사증후군 진단받았지만 당뇨는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레시피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레시피가 뒤에 아주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마일드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맛있는 거 몇 개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이 연어 스테이크. 연어는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하거나 당뇨 관리할 때 좋은 지방산을 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런 위에 진짜 기름을 생각하시는데, 연어를 섭취함으로써 좋은 오메가3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리에도 보시면 각종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이 같이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연어 스테이크 강력 추천이고요. 그 다음은 비슷한 느낌인데, 연어 말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닭다리살 스테이크. 이 소스에 들어간 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몸에 안 좋은 거 있겠는지 생각해 봐봐요. 간장, 올리고당, 식초, 전분, 청양고추, 물, 끝! 저는 사실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을 좋아하는 파인데, 껍질 붙어있는 닭다리살을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이 닭고기가 되게 오묘한 식재료거든요. 닭 껍질이 붙어 있을 때와 닭 껍질이 없을 때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닭 껍질 너무 좋아, 맛있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껍질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면 벗기고 조리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닭다리살 껍질 벗겨서 밑간해가지고 잘 구우시고, 여기도 보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양배추 이런 거 같이 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랑 같이 채소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메뉴입니다. 이건 저희 그 비장의 메뉴인데, 짠! 토마토 국수. 토마토 국수요? 우리가 보통 이 냉소밥 먹을 때 쯔유 육수를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쯔유 육수가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고 약간 짭짤하게 기분이 좋은 맛이기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 다른 채소를 풍성하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바면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쯔유 육수 대신에 토마토 간 것을 넣는 거예요. 이 토마토가 진짜 식이섬유소 함량도 높고, 우리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라이코펜 함량도 높아서 내 눈을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은 활력을 주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최애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토마토를 갈아낸 것을 가지고 위에 이 메밀면을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토마토가 들어가면 새콤한 맛만 날 것 같거든요. 그냥 믹서기에 토마토를 가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토마토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초라든지 약간의 소금, 그리고 약간 달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서 갈아도 좋아요. 살짝 양파의 그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토마토랑 양파가 또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사증후군 저같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드롬으로 끝나는 것들은 증상의 복합체인 거지,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을 정말 디지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미리 알게 됐잖아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치면 될지 한 가지씩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정하시면 작심삼일이 돼도 좋으니 선택한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킬 생각하시면 장담하는데 다음번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탈출하실 수 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에는 다 토마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건강식품이기도 하잖아요. 토마토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배는 금방 부르고 열량은 많이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은 토마토 강력 추천입니다. 물론 위가 아주 불편한 분들에게는 아니고요. 근데 토마토를 다이어트 할 때 곁들여 드신다? 아주 좋고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양이 줄어들기가 쉬운데 화장실 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토마토는 그 강렬한 빨간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재료. 혹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 부르는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특유의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산화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식품 토마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 그게 항산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코펜의 효과 때문에 토마토가 더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것도 있어요. 눈 건강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눈에도 효과가 있나요?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영양소들도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거는 내가 속에만 부담이 없다면, 왜냐하면 위산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만 아니면 꾸준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재료예요. 위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부담이 갈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성분이 있다기보단 우리가 토마토 먹으면 약간 새콤달콤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빈속에 레몬을 짜서 먹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뭐 약간 새콤새콤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입에 침이 쫙 고이고 이게 들어가면 위산이 쫙 분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어찌 보면 내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아주 예민하시거나 혹은 토마토가 많이 든 거를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한 섭취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공복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위장 질환이 약간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공복 토마토 조금 힘들 수 있죠. 공복에 막 토마토 7알 먹고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본인이 그게 받아들여지면 괜찮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옆집 아저씨 효과가 나에게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괜찮다고 나에게 다 괜찮은 건 아니니까 스스로 잘 관찰하는 습관은 중요하죠. 눈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항산화가 몸을 보호하는 이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산화가 된다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언가가 원래 모양, 원래 기능으로 있던 게 계속 시간이 지나 산소와 접촉하면서 이게 약간 철로 치면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게 이제 항산화하는 것인데 항산화가 만약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 내가 산화되는 속도보다 항산화 속도가 빨라 회춘하겠죠. 근데 이제 산화되는 속도는 보통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쭉 평생 빨라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항산화 되는 속도는 내가 무언가 항산화 영양소를 먹거나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 과정인 거고요. 항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그 물질이 뭐냐 하는 것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게 바로 젊음을 되찾아준다라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저속노화, 역노화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뭔가 산화되어 나가는 나의 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덜 산화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요. 토마토 중에서도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몽 맛이 나는 토마토, 사과 맛이 나는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 난 상태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것은 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 물로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자체가 훨씬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새콤한 맛은 굉장히 줄어들고 단맛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맛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다른 플레이버를 가진 토마토들도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영양 성분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유전자 변형이랑은 또 다른 이슈니까요. 그래서 그냥 개인 취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원래의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을 내는 거랑은 이제 맛의 스펙트럼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맛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은 이게 유전자 변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비아나 이런 애들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네, 재배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토마토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 죽처럼 먹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건 익혀 먹는 거예요.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을 내 몸이 최대한 흡수하게끔 하려면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조리된 토마토를 먹는 것이 훨씬 생토마토보다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익혀서 먹되 조금의 기름을 가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분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넣어서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탈리안 요리에서 쓰이는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도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끓여서 익혀낸 소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죽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토마토 소스 끓이듯이 토마토 자체를 익혀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올리브유 같은 거를 추가해서 조금 더 고소한 맛이나 좋은 기름의 영양 성분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갈아낸 쌀과 같이 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쌀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무언가 좀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좋은 또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선한 메뉴죠. 토마토 죽.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같이 합치고 쌀을 갈아가지고 죽으로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비율로 어떤 배합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익혀서 드시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아, 익혀서 먹어? 막 곰탕 끓이듯이 팍 고아내는 거지, 토마토를. 근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토마토는. 토마토를 익힌다 하면 토마토의 열을 살짝 가해서 얘가 따뜻한 정도가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뭐 고아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토마토 죽을 끓일 때에도 이 토마토의 원래 새콤달콤한 맛을 좀 유지를 하려면 토마토를 넣고 막 우와 하고 오래 끓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토마토 죽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푹 끓인 게 좋다. 뭐 그래도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의 토마토 죽이 좀 별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콤달콤한 맛도 좀 살아나고 약간 토마토 리조또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서 치즈 빠진 느낌? 네, 새콤달콤 따뜻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올리브유를 추천하시나요? 올리브유가 토마토랑은 좀 전통적으로 궁합이 맛의 궁합이나 뭐 영양소 궁합이 좋죠. 상상해 보시면 토마토의 들기름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쌀 그리고 올리브유, 토마토 또 추천하는 재료가 있을까요? 만약에 더 향긋하게 먹고 싶다. 이색적인 맛을 느끼고 싶다. 바질, 파슬리 요런 류의 외국 향신료 아주 추천이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더 서양식을 가미하고 싶어? 다양한 종류의 치즈 진짜 잘 어울리고 좀 단맛을 더 넣고 싶어? 단호박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단호박이 잘 어울려요? 네, 단호박은 약간 죽을 끓였을 때 점도를 더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일반 토마토 죽보다는. 그래서 잘 어울려요. 농도도 그렇고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맛있답니다. 그러면 토마토 죽 이런 것도 하루 권장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니 뭐 박스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마토 하루에 한두 개? 네, 한두 개 정도 분량 전 적정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두 개를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죽 한 그릇 정도 끓일 수 있는 한두 그릇 끓일 수 있는 양 정도라고 생각해요. 토마토 한두 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가 크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크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면 볼 수 있는 토마토 뭐 요만한 방울 말고요. 그 정도의 한두 개 정도가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마토도 칼륨이 높거든요. 토마토도 일반적으로 칼륨이 높은 다른 재료들처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으로 먹으려면 칼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익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칼륨 함량을 낮출 때 뭐 데친다라는 전처리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비슷해요. 한번 얘를 삶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팔팔 끓는 물에 데쳐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데쳐낸 토마토를 가지고 죽을 끓이시거나 데쳐낸 것을 가지고 뭐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드시거나 하는 형태로 칼륨 함량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식이섬유 함량이 워낙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뭐 배변 활동이 좀 힘드시거나 변비를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좋은 재료인 건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좋다는 네. 말씀인 거. 칼륨 자체가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담그어 놓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삶아냈을 때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누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들,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은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또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틴은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옥수수는 진짜 흔한 그쵸.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런 옥수수에도 좀 영양적으로 좀 좋은 성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쵸. 옥수수 자체는 사실은 이게 곡류인데, 네. 우리가 곡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채소류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노랗게, 막 반딱반딱하게. 그래서 맞아요. 그 옥수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란색, 모든 채소는 선명한 컬러를 가질수록 좋은 성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내는 성분들이 뭐, 눈 건강에 좋은 거, 루테인, 제아잔틴, 그런 게 막 왕 들어가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0.9, 0.9로 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도 와, 훌륭한데요. 1.5, 1.5였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옥수수에 있는 그런 눈 건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들이 또 있을까요? 그쵸. 일단 곡류니까 이 자체가 식이섬유도 많고요. 옥수수 보면 입안에 뭐 많이 씹히잖아요. 그래서 네.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많죠. 아, 그 옥수수에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루테인, 제아잔틴, 뭐, 네네네. 진할수록 그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스크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너무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니까 사실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수험생한테 눈 건강 영양제 챙겨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에 옥수수가 노란색을 강력하게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옥수수에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데 특히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의 여러 이제 뭐 설명들 중에 이제 망막 주변 뭐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황반변성 이런 거는 노안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옥수수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런 거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네. 또 이러면 또 옥수수 박스로 드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강력한 노란색, 뭐 강력한 주황색 이렇게 뚜렷한 색깔의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옥수수는 우선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옥수수 버터구이 뭐 이런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어떨까? 맛은 좋은데 네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옥수수를 먹는 게 뭐 구황작물 간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 맘대로 먹으면 어때요? 맞죠? 그 개인의 기호니까 맞는데 그래도 기왕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면 뭐 신선한 옥수수 쪄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뭐 버터에 굴려 먹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건강한 방법에 최소한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앉은 자리에서 몇 개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한 번에 막 서너 개, 네다섯 개 옥수수 드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옥수수를 구워 먹는 건 또 어떤가요? 버터에 하는 거 말고 그냥 생으로 구워 먹는 생으로 구우면 잘 안 익고요. 결국에는 그냥 굽는 것 같은 그런 뭐 맛이나 식감을 내시고 싶으면 삶거나 찐 옥수수를 이렇게 팬에다가 굽는 게 더 빠르죠. 생 옥수수를 팬에다 바로 굽는다고 해서 걔가 속에까지 막 말캉말캉하게 그렇게 익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아까 삶아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삶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그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수수 스프도 좋고요. 아, 저는 옥수수 죽도 추천입니다. 이거 완전 별미예요, 옥수수 죽. 우리 옥수수 스프 먹으면 노랗고 고소하고 이런 맛도 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뭔가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옥수수 죽은 쌀이랑 옥수수를 같이 끓이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 스프에서 나는 것 같은 고소한 단맛도 나고 옥수수 고유의 향미도 충분히 나지만
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포만감도 더 좋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별미예요. 죽이나 스프로 먹으면 네. 확실히 소화되는 데는 도움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내가 옥수수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먹고 나서 소화 안 돼. 뭐 이러신 분들도 죽이나 스프로 드시면 소화 흡수에는 훨씬 좋은 영향이죠. 속도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네. 그 옥수수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고 네. 그 쌀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혈당에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옥수수 자체는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가 되게 많은 탄수화물이에요. 드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혈당이랑 상관없어 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당뇨가 있어 나 옥수수 좀 조심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이 옥수수로 따지면 뭐 반 개? 3분의 2개? 정도의 옥수수까지는 괜찮고요. 뭐 그 정도면 사실 옥수수 죽을 섭취하신다고 해도 저는 무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옥수수죽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옥수수가 맛있어야죠. 옥수수가 네, 싱싱하고 좀 제철에 난 옥수수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갈아서 쌀이랑 같이 갈아서 끓이시면 진짜 옥수수의 그 풍미가 완전히 녹아든 죽이 되고 뭐 씹는 식감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옥수수 알갱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드시면 씹는 식감도 나면서 옥수수 맛도 아주 강하게 나는 굉장히 고소하고 달큰한 옥수수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갈 때는 생으로 같이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익힌 다음에 가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좀 빨리 하시려면 그냥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하시는 게 죽을 끓이실 때는 짧은 시간에 끓이실 수가 있죠. 그 귀찮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맞아요. 이 신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옥수수를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좀 권장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장 질환의 유래 자체가 예를 들어 당뇨가 있어서 이게 신질환으로 합병증처럼 온 케이스라면 여전히 혈당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량의 옥수수를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옥수수 죽처럼 옥수수 약간 뭐 다른 재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완성된 요리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과량 드시지 않는 정도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이니까 뭐 신장 질환 앓으시면서 식사량이 줄어서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먹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